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일본 고위급 정치인이 뜻밖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바로 일본 육상 자위대 출신이며 자민당의 코수염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진 사토 마사히사인데, 그는 한국 정상을 향해 망언을 일삼는 등 한국에 대한 각종 혐한 발언으로 아소다로 부총리와 함께 망언 제조기로 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는 한국에 대한 조롱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는 조롱이 아니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면서 한국이 다분히 중국을 노리는 미국의 의도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이간질시키는 멘트를 함과 동시에 기존의 한국 조롱이 아닌 크게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만큼 이번 한국 미사일 지침은 주변국을 긴장시키며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계기가 된 셈입니다. 중국도 태도가 돌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사일 지침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중국 일부 방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중국이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한국이 중국을 언젠가는 공격할 것, 서울을 선제 공격해야만 한다는 등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에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한국의 괴물 미사일인 현무4에 대해 극도로 위험하다는 분석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전역을 마음대로 겨눌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 되자 미국 속국이라는 비판을 가하는 반면에 자신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더욱더 한국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만 해도 대만 해협을 언급했다는 등 불장난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틀이 지난 후 중국 자오리젠 대변인은 한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면서 태도를 완전 바꿉니다.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독자적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괜히 이런 문제로 한국과 다툼을 일으키거나 제2의 사드 보복 등의 경고를 한국에 하는 모습이 나오면 한국은 완전히 등을 돌려 미국과 함께 첨단 기술을 공유하며 탈중국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장 한국을 괴롭혀온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한국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가운데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가져올 여파와 앞으로 전개될 방향이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사일 지침 해제로 얼마든지 사정거리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미사일 기술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국은 그간 미사일 지침 문제로 인해서 미사일 개발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며 개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야말로 족쇄가 풀렸으므로 어떠한 미사일이 개발되는가 하는 기대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 현무4는 진화되고 있고 앞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게 2톤 중량이므로 무게를 감량하면 사정거리는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적용해 업그레이드를 꽤 하는 반면 이제 현무는 잠수함 탑재 여부를 가늠하며 SLBM까지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미사일 게임 체인저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탑재라는 것인데요. 미사일 지침 해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장거리 극초음 미사일 기술 개발과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ICBM과 같이 대기권 밖에서 고정된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대기권을 가르며 날아가서 움직이는 물체도 타격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여 격추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이 초음속 및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을 펼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초음속 무기는 중국, 러시아가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러시아가 그 중에 두드러집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궤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재돌입, 핵탄두 MIRV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한국군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작년 하반기 들어서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 대량 살상 무기 WMD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요는 획득, 연구개발 또는 구매 계획을 뜻하는 말입니다. 군은 언제 소유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중 소유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군과 ADD는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할 설비, 여건, 기술력 등을 갖추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군 관계자는 상부 또는 지휘부의 결심만 떨어지면 이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ADD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서 극초음속 유도탄은 현재 우리 유도탄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무기라는 것이 ADD의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ADD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엑셀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습니다. ADD는 또 2010년에서 12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고 2011에서 17년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마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가량이면 도달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22의 최대 속력은 각각 마1.6, 마2.5, 공군 F-15K 전투기는 마2.35인 것을 고려하면 마5 이상의 속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미사일 지침 해제를 예상하기도 한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극초음속 미사일과 첨단 무기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ADD의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방증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전해준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구소련에서 한국의 차관을 빌려 이를 갚아주는 불곰 사업 가운데 포함된 초음속 대함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모델로 삼았으며 개발 모델은 러시아의 P-800 대함미사일 야혼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해군 전력의 밀림으로 함정과 항공모함을 대적하기 위해 해당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P-800의 이전 모델인 P-500 바잘트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가공할 위력을 보였습니다. 군은 2017년 극도의 보안 속에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 중이어서 자세한 재원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P-800 야혼트보다 중량이 개선되고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혼트 개량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이지스함이나 장보고함 등에도 탑재되고 추후 핵잠의 SLBM식으로 운영되면 그야말로 해상 전력에서 막강한 라인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수면 위에서 낮게 날아가는 미사일이 탑재되면 요격이 불가능해 해상 방어에 엄청난 위력을 보입니다. 여기에 아직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이 5억 달러가량 남았다는 것으로 기술 자문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의 기술을 자문받아 한국에서 자체 개발되었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앞선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것도 유력한 방법입니다. 물론 한국국방연구원과 항공우주원 등은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으나 러시아와 협력을 하면 시간을 그만큼 앞당기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러시아의 남은 차관은 헬기를 활용하거나 혹은 러시아 경제개발 시 땅값 대체 등 여러 의견이 나오나 미사일 지침도 해제된 상황에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로 대체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기술 이전의 인색함으로 러시아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더욱더 국방력이 증가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적국으로 여기며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지침 해제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이후 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일본이 이에 대해 불합리한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죠. 최근에는 한일 외교 장관 회동 등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로 인해 다시 냉랭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갈등 구도는 전방위적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있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고 여기에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죠. 도쿄올림픽 독도 지도와 관련해서는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소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정부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IOC의 황당한 태도입니다. 정부는 IOC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도는 객관적이다. 이번 주 영국 런던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G7에서 한미일 혹은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본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정상끼리 만나 무슨 대화를 할 게 있을까요? 물론 미국을 이용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건 전적으로 일본입니다. 거기다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래야 미국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패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미국 행정부를 움직여 일본을 압박하면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더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인 일정도 한몫을 했습니다. 올가을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이 열립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우경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민들은 올림픽 보이콧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하는 응답자가 67.7%로 반대 의견 21.9%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40대와 진보 성향층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 국민 상당수가 올림픽 보이콧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치료 지배상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한국 영토를 부정당한 올림픽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응징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를 과감하게 꺼내야 합니다. 이미 해결책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동안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가 IOC를 작심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5일 방크는 포스터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달고 있는 인형, 그 인형을 줄로 매달아 조종하는 건 일본의 우길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방크는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IOC는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인가? IOC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금지한 올림픽 정신을 외면하고 일본 눈치만 보며 끌려가고 있다는 걸 꼬집은 것입니다. IOC가 모든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 포스터를 보고 있으니 IOC는 대놓고 국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부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IOC는 일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 속 독도를 빼달라고 중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땅으로 그려진 독도는 모른 척하고 있죠. 방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크 박기태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범죄 깃발을 올림픽에서 허가해 준 거라든지 또 독도 표기 문제 있잖아요. 거의 전적으로 일본 외무성의 대변인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길기 때부터 IOC의 만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역사는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내세우며 지구촌 축제라는 순수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밖에 모르는 행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IOC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변질된 도쿄올림픽을 규탄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우길기 응원을 사실상 허용하려고 하자 국립문 앞에서 일본 군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전범기 우길기를 불태웠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 벌인 시위입니다. 대진현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올림픽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엄청난 불안을 남기고 독도와 우길기로 주변 국가의 불편함을 주고 있죠. 이미 상처받은 올림픽을 그린 풍자와 비판의 그림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치권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자체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우길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4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과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IOC 규정을 어기는 정치적 행위이다. IOC에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 IOC 규정은 올림픽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이 전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IOC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IOC는 일본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바로잡아주고
무기일기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북한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올린 것은 올림픽을 영토 강탈 야망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행위는 인류의 평화 염원에 대한 우롱이고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고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산하 코로나19 대책분과회의 회장이 최근 잇따라 올림픽 개최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가 총리와 함께 단상에 나란히 서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 매우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해버렸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정말 한다면 나는 긴급사태 선언 아래서의 올림픽은 절대로 피할 것이다. 현재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보통이라면 올림픽을 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회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입을 다물게 하라. 지금 스가 총리가 경로했다. 이것이 일본의 현주소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